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식 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최근 진보 매체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뜯어보면 의도 없는 단순 실수도 있고 아주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는 정도로는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진보 매체가 조력자 역할을 했고 지지자들은 방조자였다는 트라우마가 그 바탕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 있을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진보 매체는 독재와 군사 정권에 부역하던 어영 언론을 비판하며 탄생했습니다. 당시는 부당한 정권을 견제하는 것만으로 기자의 안위가 위협받는 시대였고 정권의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기자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우리 진보 매체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은 바로 그 시절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정권 비판이 더 이상 비장한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일이 되었고 진보 매체는 여전히 같은 직업윤리로 그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보수 정권 10년을 겪고 이제 다시 진보적인 정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매체가 진보 정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견제밖에 없는 것인가?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바마를 공개 지지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어용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며 기자 윤리를 유지하는 것인가? 완전히 새로운 다중의 시대에 걸맞는 기자 정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어제 옳았던 직업윤리는 오늘도 반드시 옳은가? 앞으로 뉴스공장은 이 문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시사인도 고생 중이죠? 네, 저희가 한 1, 2주 후에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는 뭡니까? 네, 서훈 국정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정원 직원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담당하면서 동향과 정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을 불렀던 기존의 담당 관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큰 조치네요. 예. 근데 이제 담당관 IO라고 불렀죠. 예. 이건 이제 정보 수집의 루트의 하나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IT 시대에 IO가 유일한 정보 수집 루트였을 리가 없죠. 예. 그렇죠. 예. 2014년이었던가요? 그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RCS 프로그램이죠. 네. 그걸 국정원이 이제 그 위에 썼다는 건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담당관 폐지했다는 건데,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담당관 폐지는 굉장히 눈에 띄고 쉬운, 물론 쉬워도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어서 확인이 가능한 조치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후속 조치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금지된 행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이제 무관용, 예?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무관용. 근데 이제 무관용의 원칙을 알겠는데 금지된 행위를 할 때 잡아낼 수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영역이에요. 어차피 대단히 은밀한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잡아내면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 사찰을 대상자가 인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죠. 예. 경험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건 타고난 촉과 오랜 경험과 관찰력, 집중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주변의 차에 대해서 평상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정말 관찰력이 필요해요. 예. 스쳐 지나간 것을 놓치지 않는 희화간. 하여튼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 다루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극상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청문회 열자고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을 청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자의 코미디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사드 청문회가 외교 파국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시절에 도입했던 거니까 사드가. 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정부의 그 안보 라인 전체가 지금 대상인 거잖아요. 네, 정부에. NSC 멤버 네.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당은 애초 사드 반대 입장이었고, 그죠? 물론 뭐 대선 한 달 전에 잠시 찬성 제스처를 시작은 했지만, 바꿨죠. 그건 대선 때문이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DJ 대북 정책을 개선하는 정당이 글쎄요, 정치적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간 청문회가 개최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예. 청문회가 안 되면 사법적 조치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바로. 다음 뉴스는요? 네,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도 거짓 보고한 전력이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이들 사건을 모두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경험이 기인해서 이번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크게 역정내면서 의지를 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런 청와대 민정, 비서실장, 주요 요직을 다 거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돌아가고 청와대를 상대로 각 부처가 어떻게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때로는 누락하거나 속이는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돼서 그런지 예민하기도 하고 대응도 되게 대단히 단호해요. 이게 보면 참여정부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작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겪었던 분들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때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는 김정일이었죠. 지금 김정은 뭐 국방위원장이 유고가 사태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쟁은 멀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니까 당시 참모정부 때는 이거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군이 작전권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 예, 그렇죠. 개념계획 5029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군에서는 미군과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작전계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작전계획이 되면 미군이 다시 군사작전이 되니까. 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게 네. 됩니다. 우리한테 군사 작전권이 없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군에서는 그 상황을 미군이 주도하는 상황의 작전 계획으로 미군과 얘기하고 정부와 얘기하지 않은 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군이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이라 본인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예.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일들이 있긴 있나 봐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드러난 거죠. 이건 왜냐하면 군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2004년 7월 달에 서해상 남북 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위 은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배. 예,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자 남한 해군이 경고 사격한 건데 당시 합참에서는 북한 경비정에 경고 방송했지만 응답하지 않아서 사격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라고 응답을 했는데도 발표를 했다. 예, 내려가는 건 중국 어선이다라고 북한 경비정이 밝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이제 수차 겪으면서 이 군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부처가 불리한 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사한 사건이 초기부터 발생하니까 더구나 사드를 통해서 저희가 아주 크게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은 초장에 벌어진 데다가 사이 너무 큰 데다가 과거의 경험도 있어서 아주 크게 처벌받지 않겠는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처도 있었고. 근데 군에 대해서 민이 통제하는 것 그것을 군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일벌받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감사원이 FX 사업에 대한 조사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주도한 7조 규모 4세대 전투기 사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FX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빠르면 3개월 안에 감사 결과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방산비리의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핵심 인물이 이제 사드 도입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는 김관진 전 실장. 당시 이것도 벌써 3년 전입니까? 2013년 9월 달입니다. 3년이 넘은 4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크게. 왜냐하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무적 판단을 해서 무기를 수입해야 된다고, 도입해야 된다고. 당시에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이었군요,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상한 멘트죠. 군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기를 도입하는데 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 예? 그 무기의 성능과 가격, 오늘 객관적 수치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을 표현을 썼고, 정무적 판단이 뭐였는지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수의 계약을 해버렸어요. 예, 로키드 마틴과 수의 계약했습니다. 예, 또 하필 로키드 마틴이에요. 로키드 마틴이 바로 이 사드. 이 사드를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사드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한 축으로 이제 로키드 마틴과 특수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여기저기서 제기해왔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계약들을 맺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전문 용어가 막 등장해가지고 어떤 사안인지 제대로 시사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끝났는데 뭐 절충무역이니 무역의 방식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핵심 기술까지 다 넘겨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핵심인 기술을 넘겨받지 못하는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죠. 왜 이렇게 도입했느냐 이런 식으로. 불리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사드보다 액수면에서 더 커요 여기가. 예. 훨씬 크죠. 사드는 뭐 이쪽에서 돈을 내라고 해도 1조라면 그때는 7조인가요? 8조인가요? 예, 7조 3천억 원 정도 예산 투입됩니다. 엄청난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핵심 기술은 이전도 못 받고 다 이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하여튼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나갔지만 또 다시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예. 다음 순요? 네, 전국 4대강 16개보 가운데 6개보의 수문이 어제 일제에 열렸습니다. 수문이 상시 개방된 건 5년 전 보 준공 이후 처음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개방해보자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농민들은 무더위와 가뭄에 보 개방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뒷부분 농민들이 가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물을 풀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대목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은 4대강 방어 논리 중 핵심이죠. 예, 가뭄을 해결했다고 하는. 저희가 이 대목은 저희가 3부에서 정말 가뭄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호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뭄이라 물이 아쉬운데 보호 개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3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방대한 증인과 촉박한 일정 탓에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사회심리라는 강행군 일정 제시했지만 박 전 대통령 쪽에서 건강 문제를 꺼내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관련해서 미리미리 예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을 몇 가지 놓쳤어요. 아프실 예정이라는 말을 또 못했고. 왜냐면은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보내버리고 일단 풀려나서 재판받는다는 전략이었을 때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과거로 생각해보면 아프실 예정이 다 당연히 등장하고 할 텐데 그리고 존다는 얘기도 못했고 제가 깨어들었습니다. 아프실 예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으셨고 목적은 하나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 증인과 진술한 사람 모두 직접 나오라고 하는 전략. 그거 4개월 만에 못하거든요. 4개월 남았는데. 네, 230명 넘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그건 4개월 만에 불가능해요. 4개월 후면 아마 법원에 출퇴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전략으로 나오면. 실제로는. 아프신데 어떡해요. 다음 수는요. 새누리당이 어제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이라는 중징계 내렸습니다. 조 의원 쪽에서는 징계 사유가 무엇이고 통보받은 것도 없고 소명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서 심의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밌는 뉴스네요. 의원이 한 명인데. 네, 그 그렇죠. 새누리당입니다. 그 한 명이 대선 후보인데 그 대선 후보를 당원권 정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당에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새누리당은 굉장히 단호하고 절도 있는 정당이네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비준한 9개월 만에 파리 기후 협정을 백지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197, 8인, 한 200여 국이 참여한, 거의 전 세계가 참여한 거거든요. 그 중에 미국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인가 그래요. 예.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석유협회나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노벨을 해왔거든요. 이해단체가 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대변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기 국제적 비난이나 유럽에서 많죠 지금. 이미 1위 국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재빨리 유럽으로 달려가가지고 우리는 지킨다고 EU하고 공동성명 내요. 오늘인가 내일. 그리고 인도가 그 다음인가 그럴 거예요. 인도도 바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고 총리가 얘기하고 재빨리. 우리도 10위권이거든요. 우리도 이거 성명 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지킨다고. 그러니까 인도, 중국은 이 기회를 외교적으로 자기를 돋보이는 찬스로 여기고 유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EU하고 특히 중국은 EU 어디더라? EU 본부. 예, 맞아요. EU 본부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지만 중국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메시지를 내는 거죠. 트럼프 덕분에 미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빨리빨리 떨어져가고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부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꾸며낸 거다.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하죠. 거짓말이라고. 예. 기후변화 거짓말이라고 중국이 꾸며낸. 우리도 여기 대응해야 된다. 국제로 굉장히 관심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 성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요즘 사드 문제로 한중의 군사, 외교, 그리고 경제 관계가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뿐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전 세계적 지명도의 위화 작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 선생님의 이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사드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밌는 시사 방송이라고. 네, 你有什么想对他说的吗？轮到我了吗？对。那你待会能不能给我一个暗示？对。 매우 날카롭고 재미있는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 들었고요. 혹시 오늘도 재미있는 뭔가 이야기를 터뜨릴 생각이신지 네. 그거 매우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작가님한테 달려있어요. 작가님한테 달려있는데. 자,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허삼간 매혈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됐는데 위화 작가를 모르는 한국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더 드리면, 뉴욕타임즈에도 기고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유럽에서도 책들이 번역 출간이 됐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학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문화예술 훈장도 받으셨고,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는 상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요. 네, 아까 이제 프랑스 문학예술 훈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비유를 하자면 중국에서 5일 노동절 때 주는 그런 상장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출간지 20년 넘은 책이 중국에서 한 해에 130만 부, 140만 부 팔리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 방송이 아니고 시사 방송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으로 작가에게 한중 간의 현안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가의 관점은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시사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겠는지 물어봤어요. 실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은 7시에 방송되는 뉴스 신원联播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제가 10몇 년 동안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에서 진행하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은 반대로 이미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뜻을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를 한국에서 바라볼 때하고 중국에서 바라볼 때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에서 보는 중한 관계하고
한국이 바라보는 한중 관계하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느끼셨는지. 저는 그 차이점은 주로 시간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사드 문제가 중국에서 일파만파로 커졌던 그 시점은 주로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제6차 핵실험도 강행한다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네. 사드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뭐 한류 스타들 중국 드라마 출연이 취소된다든가 관광 분야에도 영향이 있고 그렇게 저희는 신문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러면 중국에서 느끼는 사드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였어요? 저는 중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사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드는 뭐 정치적이고 이제 군사 외교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사드의 역할을 놓고 보자면 일단 그 레이더를 뭐 600km에서 2000km까지의 탐측을 가능하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사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사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미국의 이런 사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효성을 봤을 때 여태까지 뭐 이제 17차례를 이제 요격 시험을 해봤는데 9차례만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04년부터 3차례도 이제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스템의 어떤 미사일 요격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사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관병 언론의 어떤 입장에 많이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일반 그 중국인들은 그 정부와 관변 언론들의 어떤 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느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사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점에서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지나치게 긴장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과 한국 사이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은 없는지 궁금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책임은 한국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한중 관계가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좋은 관계를 자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와 같은 중국에는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한국한테는 그렇게 뭐 군사적으로 대단한 시스템이 아닌 거를 가지고 한중 관계를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얼음장처럼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것은 한국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본만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직전까지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거라고 조석한 시일 내는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죠. 중국 정부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사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기 전에는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관계는 정말 전 세계로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어떤 외교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드 문제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꺼냈고 그리고 중국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떤 충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인이 사드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은 사드 배치 직전까지는 가장 최고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한 것은 황교안 총리께서 이제 총리 대행 시절에는 이것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그 뒤에 중국인들의 어떤 관심사는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도발 때문에 관심사가 완전히 북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스템이고 중국에도 큰 위협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결국 일본만 좋은 이 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이 관계를 망가뜨렸냐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사드 배치 책임 있는 정부는 이제 끝이 났고 그러면 중국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잘 풀릴까요? 저는 우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걸로 계속한다면 그러면 중국과 한국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드는 이미 배치했고 그리고 이미 어떤 이미 실종하는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재도 하고 뭐 하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국으로 특사를 보냈고 또 이 특사는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제 환담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변 언론이나 주류 언론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어떤 신호,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한테 이제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한 관계는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빠질 수 없고 이제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나빴어요? 물론 이제 92년부터 한중 수교 이래 조금만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조금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봤는데요. 이제 그런 극우적인 성향 가진 일본의 정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드 문제는 북한에 위협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중 관계를 해치는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네, 사드 굉장히 때문에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도 한데 지난 대략 9월부터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이 뉴스가 중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죠.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중국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어떤 빈도수나 이렇게 그 수량으로 봤을 때는 80년대 광주 사건에 대한 보도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났다는 겁니다. 보도량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돼도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그 사드 배치가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 박근혜 정부를 이제 쫓아내고 결국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괴롭힌 사드 문제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를 한국인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쫓아낸 건 아니지만 쫓아내니 통쾌하다고 하고 바라봤군요. 이 뉴스를. 네.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풍수지리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그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그 평양궁은 일단 김일성부터 이제 3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풍수지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터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재밌는 시각도 있네요. 여하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바로 직전에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그리고 탄핵되는 과정을 통쾌하게 바라봤다.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계속 괴롭혔다면 그러다가 탄핵됐으면 우리도 통쾌했겠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촛불 시위가 있고 탄핵이 실제로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이 있고 이런 과정 전체가 중국에 보도가 됐을 텐데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심정, 시각, 관점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느꼈을까? 저는 사실은 핸드폰을 통해서 촛불 시위 그때의 모습을 지켜봤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1989년도 그때天安门사건을 그것을 이제 떠올랐습니다. 1989년 5월에 이제 2번 정도의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도 모여서 이런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매일 한 30만 명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 집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거나 이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집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그 한국의 민중들이 이런 그 봉기를 통해서 어떤 그 시위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쫓아냈고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피해를 흘리지 않은 어떤 혐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집회 그거는 중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은 없나요? 그러니까 당국의 보이지 않는 통제나 혹은 이런 집회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나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통제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답답해하거나 불만이 있는 건 없습니까? 이제 한국 촛불 집회를 보다가 물론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만이야. 그런 거는 형성돼 있지 않나요? 중국 문화 저변에 혹시? 중국 정부는 1989년도에 이 천안문 사태를 이제 지나면서 얻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나라 전체가 좀 굉장히 혼란에 빠졌고 통제 불능의 어떤 지경까지는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나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의 규제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작가로서 시민으로서는 답답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고 이 방의 밖이라든지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이제 느꼈을 때 참 말하는 어떤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심각한 어떤 그런 언론에 대한 어떤 통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이견을 내는 사람도 정부도 모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개인한테는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말을 해도 이런 통제는 단기적인 어떤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한 어떤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일단 선거제도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이견을 수렴해서 정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좀 다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정권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작가님 위험해지실 것 같아서. 谢谢。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인들은 중국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중국인을 그건 오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점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사실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중국과 한국 관계처럼 좋지 않다는 거. 않다는 거. 아까는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한중 관계에 사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중한 관계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흔히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사이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다. 중국에서 바라보기에. 이거 오해군요. 위아 작가님을 모르는 한국인에게 한국의 잠재 독자에게 내 책을 딱 한 권만 읽으면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셨습니까? 다 읽기 너무 많아요. 한 권만 읽는다면? 새로 다시 내놓은 형제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문화혁명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의 역사를 아시려면 이게 가장 적절한 어떤 소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도 의사했고 원래 의학도 오셨다면서요? 왜 작가가 되신 겁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치과 의사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아마 얼마나 지루한 직업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막 떡 벌린 입을 보고 그리고 이 안에 건강하지 않은 치아 상태를 보려면 그걸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작가가 되겠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의학도에서 작가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80년대 초에 그때 어떤 작은 현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현지의 어떤 작가들이 항상 뭔가 놀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6일 연속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사실 똑같았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작곡 같은 경우는 다시 배워야 되고 화가 같은 걸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 같은 경우는 글만 쓸 줄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쓴 소설이 바로 성공을 이어졌나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빨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소설 위주로 썼습니다. 국경 상해 많은 도시에 있는 그런 문학지에 계속 이제 보냈죠. 제 작품을 보내고 항상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원고지가 오면 항상 그 우체국 아저씨가 던져줬습니다. 마당 밖에서 안으로 슉 던졌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이번 퇴짜 맞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이 작품을 보냈던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다 가보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공이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알만한 작품이 탄생한 겁니까? 그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92년도에活着,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거, 한국에서 인생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 책을 이제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98년도부터 갑자기 인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해마다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네네. 어떤 이제 문화평론가 같은 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도 있고 호상과 멸혈기도 있는데 그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게 끝까지 이제 참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헛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그 인기 작가가 된 것은 결국은 운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 철학과랑 비슷하시군요. 네.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돼요. 98년에 무슨 운이 터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어리둥절합니다. 그냥 출판사만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 어느 날에 슈퍼마켓 갔더니만 슈퍼마켓까지도 그 인생이라는 책이 떡하니 이제 팔고 있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형제도 한국에서 크게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는 처세술이라든가 자사전 같은 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성공은 복제할 수가 없는 거군요, 누군가의 성공을. 그래서 복제하고 싶어서 자꾸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게 처세술 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 서러운 눈치 같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작가님도 똑같이 다시 하셔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참 운 좋게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다 제대로 밟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운교, 불교 말고 운을 믿는 종교, 운교의 신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말씀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님. 시시.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흥면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이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들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드 추가 배치, 청와대 보고 누락 과정에 군 사조직 알자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하나회는 워낙 익숙한 명칭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알자회는 뭡니까? 우선 알자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1992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내 사조직 척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회는 뭐 전두환, 노태우 등등 당시 12.12 쿠데타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그 대표적인 단체였으니까 이게 해체가 됐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밑에 뭐 만나회라는 것도 있었고 당시 알자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요. 예, 그 당시 이제 알자회는 그 육사 기수로 오면 영관급 장교 한 중령 정도에서부터 뭐 위관 장교, 대위 뭐 요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장교들이고 아직 중견 간부들이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보직을 좀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좋은 보직에서 아니면 인사상 약간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워낙 그 군내 사조직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니까 싹 사라졌던 거죠. 숨어 있었던 거죠. 알자회가 뭐의 약자죠? 근데? 뭐 하여간 자기들끼리는 뭐 알고 지내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알짜 보직을 나눠 가진다 해서 뭐 알자회다. 이건 아마 알짜 보직 얘기는 아마 다른 그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층에서 붙인 약칭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간 알고 지내자 뭐 이런 알고 지내자. 안 나옵니다. 예.
이런 이 사람들이 쭉 그동안 하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알자회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이 다시 좀 활성화됐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제보나 또는 정보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자회 소속이라고 하면 육사 몇 기 정도에 해당되고 기수당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지금 정보에 따르면 34기에서 한 43기에서 기수당 한 10여 명 정도로 하는데 이거 그때 하나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12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100명이 좀 넘는 형태인 거죠. 예. 아마 지금 현재 예편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실제 현역이 있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수가 적을 거예요. 현역의 숫자는 한 절반 좀 넘거나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알자회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 알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군의 주요 보직들을 자기들끼리 나누기 시작했다. 네, 이런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중요한 보직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잘 아시지만 이 정부 부처에 가보면요 어떤 부서에 가면 승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기업도 그렇지만 대개 이제 핵심적인 게 인사 관련 부서 또는 정책 관련 부서는 대개 이 부처 내에서 엘리트들 또는 승진 거기 가면 다음에 어디로 가고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 국내에서도 인사 쪽하고 정책 쪽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보직이고 또 이 군대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잘 나갈 때만 해도, 1사단은 전두환 사단, 9사단은 노태우 사단,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있었습니다. 특정인의 자기 사단장 중에 출세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사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출신들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추천한 사람들이 계속 1사단장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승진하고 이런 형태 했었어요. 과거 한때는요. 그러니까 주요 보직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기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사단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직은 자연스럽게 국방부의 요직으로 들어오거나 육군본부나 아니면은 야전군 사령관의 부사령관으로 군사령관의 부사령관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좀 이따 군단장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력이 당연히 그런 커리어가 좋으니까 그렇게 승진하는 거 아니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죠. 그런 하나회에서의 못된 관행, 잘못된 관행이죠. 그게 이제 알자회에서 다시 반복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 그러니까 보직과 관련돼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감찰을 해보면 내부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자인지는 이미 군내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특정인 이름을 하진 않겠는데 아까 제가 했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정책 라인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이나 정책실장 자리 그리고 기무사령부 기무사 그다음에 특정 사단장직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등 특전사령부 이 특정사령관과 관련된 직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지금 현재 알자회와 관련돼 있는 주요 보직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보직에 알자회 출신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맡고 있는 건 팩트고. 제가 실명까지 하지 않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현재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보직을 거기에 대물림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고 이제 크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범주가 10년이란 말이죠. 혹시 특정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시점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본격화된 건 아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힘을 모아가면서 특히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가 돼서 민정라인에서도 실체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우병우를 중심으로 해서 묻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청문회 때 우리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하고 연관돼서 승진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결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사상의 어떤 특혜를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거나 분명히 처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군의 어떤 공정한 인사상의 공정성이랄까 정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관련 보도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최순실 비서를 활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의혹 이런 보고. 네, 이게 보고서가 나왔죠. 이게 당시 박근혜 민정라인에서 만든 보고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문서 보고 유출 관련돼서 찌라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만든 문건이라고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문건만 봐도 내용이 잘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대략의 윤곽은 이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민정라인에서도 실체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체를 확인했고 당시 보고서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특정 기무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이렇게 본격화됐고 이것을 민정라인에서 파악을 했는데 덮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덮었고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로 군내 사조직 알자회 세력화 동향 이렇게까지 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군 내부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걸 보고한 문서가 유출돼서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찌라시라고 그러고 인정 안 했지만 나중에 법원 판결에 뭐였습니까? 이 문서는 청와대에서 만든 거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유출됐다고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이제 이런 알자회 군인사에 개입을 하였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게 수사 촉구도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 밝혀진 건데, 근데 이 알자회하고 사드 보고 누락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게 어떤 정황인가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어제 회의에서, 지금 이 사드 보고 누락이나 정보가 은폐되고 있는 구조가 크게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안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비밀주의, 또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약화시켜 온 거죠. 사실은 모든 민주적인 정부에서 군이라는 집단은 고도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통제를 강화시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약화된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구조는 이런 핵심적인 라인, 사실 국방부 내에서도 이 사드와 관련돼서 정보를 공유한 그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아주 특정인들만 그 정보를 공유했고, 그게 이제 정책 라인과 또 일부 그 국방부 장관의 비서 라인 쪽으로 해서 핵심들만 지금 장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톡으로 그 최고 군통수권자에게 보고를 은폐할 정도였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서로의 그 인사상의 서로 간의 인적 관계로 짬짜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폐나 보고 누락, 고의적 은폐 누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추가 반입이 누락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그 라인에 정책기획관이나 국방정책실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말하자면 알자회 소속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알자회 또는 그 최근에 독사파라고 또 있어요. 독사파도 독사파요? 예. 독사파는 뭡니까? 이 김관진 씨가 사실은 지금 국방부 내에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그 김관진 씨는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 10년이 넘게 11년 가까이 군내 가장 실력자로 존재했던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측에서 최고 실력자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관학교를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 김관진과 관련된 그 국내 여러 그 실세들이 다들 독일 사관학교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국내 요직을 독점하고 김관진 인맥을 만들어서 이래서 독사파다 이런 얘기는 안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알자이든 독사파든 또 한민구 인맥이든 이런 국내 특정 인맥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이 국방 업무를 좌지우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선후배들끼리 좋은 보직을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덮고 가고 거기에 같이 승선하는 거죠. 그런 구조에. 그렇군요. 그런 라인을 파악하게 됐고, 이것이 알자회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군조직이 사조직화 한다는 점을 넘어서서 사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에 보고할 때 누락하는데 개입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내부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실체를 파악하는 게 단순히 사드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 부조리, 불합리한 현상을 좀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내 사조직은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조직이 횡행하는 조직은 과거 하나회의 폐해를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넘겨지는 거긴 합니다만, 하필 독일이라서 최순실과 무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떠오르긴 합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도 하필 독일 사관학교인가 미국 육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엄청 스쳐 지나가긴 하고. 근데 혹시 말씀 듣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왜 탄핵 정국에서 그 계엄령 얘기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군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일회성으로 경고했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는 전혀 후속으로 이제 해명대화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이게 이 알자회와도 관련이 있나요? 제가 또 한 번 넘겨주는 건데. 그건 그 알자회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저도 그 정보보고가 국내 동향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동향이 있어서 그러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히 확실한 뚜렷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동향에 대한 여러 이 정치권에는 그런 정보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내 동향에 대한 우려를 담기에 있어서 그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대표께서 한 말씀 하셨던 것이었죠. 네. 그럼 제가 추미애 대표께 직접 시간을 마련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는 국정자문위원회 인선검증 체육회 계시니까 청문자 대선과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여쭤보기로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알자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정부가? 지금 일단은 사드와 관련돼서 지금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 지금 내부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래요. 단순하게 이게 보고 누락을 넘어서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우회한, 그러니까 뛰어넘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면,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구조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특정 인맥에 의한 사적 인연의 사적 관계 또는 이런 이 사조직 문제도 저는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련돼서 만약에 이 사조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단순한 친목 모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국방 업무 자체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했구나, 인사 문제까지 전횡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저가지 발백스 서튼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유흥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4대강 6개 보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방되는 보호의 수질 오염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발표를 했죠. 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낙동강 오염 상황이 좀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낙동강 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정도, 녹조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인가 하니까, 1ml에 3,000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1ml는 우리 여기 손가락이죠.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녹조 알갱이가 한 1,00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나쁜 건지 감이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 한데 녹조 알갱이가 3,000개 있다 그러면은 그 녹조가 거의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좀 뻑뻑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또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강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강정보에서 지금 그 정도가 있고, 다음에 상주고, 낙동강 제일 상류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1ml당 4,600개의 녹조 알갱이가 있는 걸로 엄청나죠. 1ml. 1ml면 정말 1cm가 사실 손가락이니까. 네. 1cm 되는 안에 3, 4천 개의 녹조 알갱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엄청나게 오염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염됐으니 개방하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이기도 했고, 사실은 다른 후보들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다 개방하자고 했는데, 이제 개방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보호를 개방하면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는 반론 보도가 이런 그 보호 개방 뉴스와 함께 항상 달리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서 제가 교수님을 연결한 건데요. 이게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맞습니까? 전혀 사실은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지금 이제 가뭄이 심한 지역이 충남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산시, 예산군, 행성군, 보령군 쪽이거든요. 이쪽은 금강으로부터 적게는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계라는 게 산 능성이를 얘기하는데 거기로 이제 물을 퍼올려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금강으로부터 물을 퍼올리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됩니다. 이게 한 40에서 50m 정도 되는 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물을 공급하는 관로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이 펌핑을 해야 되니까 전기료 요금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네, 하기는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혜 수문을 연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문을 여는 인근 지역, 그러니까 4대항 사업을 했던 지역 인근에서는 4대항 사업 전에도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지은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지역도 다르지만 양수시설이 그만큼 잘 되어져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버리면은 농업용 지수구 높이만 맞춰주면은 얼마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 관련 보호 개방한다는 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하단에 농민들이 반대한다, 막 우려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달리는 거죠? 아무리 그 4대항 사업을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정부가 수문을 여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할 만큼 수위를 낮추는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수문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문 개방했는데, 인근 농경지에 그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농업용수 공급 못한다 그러면 이거 밀란이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그 사장 사업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국민의 어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기자들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런 취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듣자면 그 4대강 관련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왜 개방을 안 했느냐 하는 이유를 합리화하느라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기사 내용들을, 일부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들을 쭉 모니터링 해본 결과, 그분들은 4대강 사업에 찬성을 했거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뭐 혜택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만약에 수문을 개방해서 말 그대로 수질이 개선이 되고, 생태가 다시 복원되고, 뭐 이럴 경우에, 당장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도를 왜 설치했느냐. 따라서 4대강 사업을 그동안에 쭉 생각해왔던 그분들의 위치가 좀 난감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곡하가세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반론 도중에 나중에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했던 그 핵심 지지 논리가 뭐 홍수를 방지한다든가 가뭄 물 부족을 해결한다든가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숨을 열어버리면 그동안 안 열었는데 열어버리면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농업용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4대강을 사업을 했던 이유를 합리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제 잘못된 우려 혹은 왜곡된 주장이 이렇게 불거진 데는 정부 책임이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게? 초창기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대응을 아주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아직도 그 정부 내에는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했던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 5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문을 연다. 그 5일 전에 제가 이런 어떤 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수문을 열라 해도 공무원들은 이리저리 꼼수를 부리면서 수문을 안 열 것이다. 제대로 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런 요소가 다분히 저는 있고 다시 해서 수문을 제대로 못 열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하니까 지금 하만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지금 세계 도면을 보면 6m입니다. 근데 수문 여는 게 0.2m밖에 수위를 안 낮추거든요. 그러면은 수심 기준으로 30분의 1 정도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연속 방정식에 따르면은 유속이 30분의 1 정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30분의 1의 유속이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열었는데 녹조가 저감되기에는 유속이 한계가 있고 더더욱이나 계속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녹조는 조금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발생하는가 하니까, 옛날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일부 4대강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숨을 열어라 했는데, 열어봤다. 열어보니까 오히려 녹조가 더 증가하더라라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라고 해서 열긴 열지만 아주 조금만 열어서 그 정도로는 녹조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만 문을 열어놓고 봐라 녹조 해결 안 되지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니까 또 녹조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녹조가 그럼 0.2m 정도 일어났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녹조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따라 수문을 열어내서 열었는데 녹조가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호가 그 녹조 발생의 원인이 아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논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군에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맥락에서 정부 부처의 사대강을 찬성했던 세력 혹은 혜택을 입었던 세력이 청와대를 상대로 장난치는 게 되는 결과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국민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청와대나 정부가 아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 감안보 같은 경우는 20cm밖에 안 낮추기 때문에 수위를 충분히 나중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를 하면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또 논리를 만드는데 저는 분명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숨은 개방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숨은 개방이 녹조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 저희가 열심히 섭외해서 인터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반론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 저희 섭외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불친절한 예시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급조해서 만들었던 영어 코너는 불시불시에 등장할 겁니다. 오늘은 급조 영어 시사 코너는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 공장, 정확하게는 TBS가 어디까지 잡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충남 서천을 지나가다가 잡혔다고. 네, 그러시군요. 섹시 공장장. 이런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아 작가에 대한 방송 감독 참 많네요 오늘. 그리고 위아 작가가 여태 인터뷰한 것 중에 가장 신나 보여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신나합니다. 네, 다음에는 트럼프를 불러주세요. 네, 섭외해 볼게요. 저희는 섭외 한계가 없습니다. 일단 집어넣어 봅니다. 일단 이 사람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 궁금하다 그러면 무조건 넣어봅니다. 한계가 없다. 국내에서만 찾지 않고요. 전 세계에서 찾습니다. 저희는. 자,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인터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라인업 밑에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했을 테고. 자, 그리고 이제 잠시 나오신 분이 옆에 한 분 계세요. 중마왕. 저 왜 부르셨어요? 양지열 중마왕 잠깐 나와 계신데 뜬금없이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휴가입니다. 그러게요. 예, 뭐 했다고 쉬러 가세요? 딱 일주일. 네. 제가 휴가 간 기간 동안 그런 문자 쏟아지겠죠. 당신 뭐 한 게 뭐 있는데 공장장. 그러게. 어딜 가냐고. 트럼프랑 인터뷰를 자신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안 돼서? 다시 이제 양지열 중마왕이 제가 없는 동안 방송을 진행할 테니 시청률이 많이 떨어져요. 지난번에 청취율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왜 그래요? 안고 있으면서. 크게 떨어질 그때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어요. 내가 했을 때가. 팟캐스트 다운로드 떨어질 것 같고. 네. 일주일 잘 버텼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주일 동안. 자,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지 못하게. 양지열 중마왕이 공장장은 안 되고 이제 작업반장 정도 역할을. 일 맡기고 가면서 그렇게 또 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죠. 양반장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명패 빼버릴 거야. 자, 예. 저희가 명패, 공장장 김원준을 명패가 있거든요. 보통 8, 90년대 유행했던. 근데 명패 없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개로 만든 거. 어디 갔어요? 수요일 날 있어. 그 명패를 반드시 깔고 그 옆에 부하 직원 양반장이라고 종류로 만들어서 적폐청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예, 잘 다녀오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하다가 망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나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습니다. 오늘 뵙고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까칠한 미식가 막 칼럼니스트.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를 전화로 이렇게 하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바쁜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항상 오시다가. 안 오시게 됩니다. 강원도에 급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강원도 인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인제 무슨 낚시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낚시는 그제 했고요. 오늘은, 이것저것 먹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네. 급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낚시하고 나서. 아니요. 급한 일이었어요. 네, 업무 중이시군요, 업무 중. 예, 그렇습니다. 마칼럼니스트로. 네. 자, 오늘 주제 뭔가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여름, 이제 그 시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냉면이 뜨고 있어요. 네. 냉면, 가끔씩 전화와서 어느 냉면집이 맛있는가, 이렇게 멘트 따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기자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사실 이 여름만 되면 제가 항상 냉면에 대해서, 비토놓는 발언을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비토를 놓으십니까? 또? 왜? 냉면이 맛있는 것은 사실 겨울이거든요. 그래요? 겨울에 먹어야 되거든요. 애초 이 음식이 겨울 음식으로 탄생했나요, 혹시? 겨울에 탄생을 했고요. 아, 실제로? 그리고 또 겨울이 맛있고요. 그 메밀이 이제, 그 메밀면으로 하는 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메밀은 보통 가을 10월 달에 이렇게 거두는 건데, 햅쌀이 맛있듯이 메밀도 햇메밀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제대로 된 이 메밀 향이 나는 이 면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물 내는 것도 이제 소가 봄여름 가을 공장장 입장에서는 고기는 항상 맛있겠지만은 알자에 나온 거 보고 저희가 고자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기나 먹자. 예. 그래서 이것도 소도 대체로 이렇게 겨울이 맛있어요. 겨울에 들면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니까 이게 그 고기의 질을 좀 올린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사료에도 변화가 있거든요. 사료까지. 예. 겨울에는 보통 근초류 이런 걸 먹는데 그런 걸 먹어야 이렇게 누린내가 좀 덜해요. 생풀 먹으면 소에서 좀 누린내가 좀 나죠. 닭도 그러고요. 돼지 육수수 넣으면 돼지도 그렇습니다. 겨울 돼지가 맛있고요. 그래서 육수도 그러고 면도 그러고 겨울이 맛있죠. 그 재료들이 겨울이 제맛이 나는 재료들이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추울 때 눈 펑펑 내릴 때 몸 달달달달 떨면서 가서 시원한 이 육수와 면 이런 거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겨울 되면 냉면집들에 장사가 안 돼요. 그게 텅텅 비어 있다가 여름 되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냉면 자체가 여름 음식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따뜻한데 식당은 그 안에 들어가서 냉면 먹는다고 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그렇죠, 인식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냉면이 여름 음식으로 자리를 잡는 게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한테 제빙산업 그런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여름 음식이 아니었습니까? 애초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만 하더라도 다 겨울에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라는 것은 여름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여름에도 이제 시원한 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름 음식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여름보다는 겨울에 드시는 게 맛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여름 음식이 애초에 아니었다. 예. 오히려 얼음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얼음 장사하면서 시작됐다. 진짜 맛은 겨울에 맛있습니다. 냉면 오늘 끝인가요, 이걸로 혹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냉면을 평양냉면이라고 우리는 흔히 불러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냉면과 함흥냉면, 비빔냉면. 그렇죠. 이게 함흥냉면은 냉면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 비빔면이죠. 비빔면. 그 냉면, 물론 그 고구마나 감자 전분의 면에다가 차가운 육수를 더하면 냉면이라고 붙일만 하지만은 대체로 함흥냉면은 비비는 것이니까, 정확하게는 비빔면, 비빔 고구마면, 비빔 감자면, 북한에서는 농마국수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냉면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메밀면에다가 찬육수를 더하는 것을 보고, 그냥 냉면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다 평양냉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냉면인데 평양이라는 것의 말이 붙은 것은 이게 분단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서울에도 냉면집이 많았고요. 진주에도 옛날에 냉면이 유명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전국에 한반도 전체에 이런 메밀면으로 해서 시원한 물을 더해서 먹는 냉면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냉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번진 것은 그 순전히 소 때문에요. 소요? 소. 이게 그 냉면의 육수는 소고기 국물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 한우라 그러면 횡성한우, 모성한우 이렇게 지역마다 유명하다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지역에서 키우는 그 방식에 따른 이런 분류고,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소가 지역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진주, 한평우 이런 식으로 그 지명과 우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 평양우가 맛있다라고 소문이 크게 났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양에는 불고기, 고기가 맛있고 그 국물, 그 맛있는 평양으로 내는 육수도 맛있으니까 평양냉면이 맛있다. 그렇게 된 거군요. 평양의 냉면이 맛있는 거죠. 평양냉면이 맛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소가 맛있기 때문에 그 소로 만든 육수, 그 육수에 담긴 냉면이
맛있어서 평양냉면이 맛있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평양의 냉면이 맛있다라는 것을 일제강점기 이렇게 소문이 좀 나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분단되고 우리는 평양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서울의 여러 냉면집들이 이렇게 평양을 앞세우는 마케팅을 시도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가 평양에서 먹었던 그런 냉면처럼 낸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게 평양냉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평양냉면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냉면인데, 분단 이후에 우리가 평양을 가지고. 그쪽 육수 맛이 맛있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평양냉면은 평양에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 가서 먹을까. 여기가 옆길로 빠지는 걸 보니까, 제가 네. 보니까 놀러 가신 거예요. 자꾸 빨리 끝내고 다시 돌아가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곳곳에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게 제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 그러니까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평양냉면을 북한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유명해진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당들이 있죠.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냉면을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의 식당에 가야 진짜 냉면 맛이 난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저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평양냉면을 그런 평양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냉면 맛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좀 심심하고. 안 그런가요? 고기만 드시니까 냉면 맛을 아시겠어요. 인정. 이게 냉면, 흔히 우리 말하는 평양냉면이라는 이 물냉면을 먹으면 사실 이게 뭔 맛이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물냉면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평양식으로 전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좀 심심하더라고요. 저는. 예. 맞아요. 심심해요. 예? 이 심심하다는 게 매력이 있는 거죠. 심심한 게 무슨 매력입니까? 심심할 뿐이죠. 그게 아니죠. 원래 맵고 달고 짜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것은 그냥 입에 넣으면 그 맛이 확연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내 감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어요. 미식가들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맛에 집중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렵게 드시네. 맛이 워낙 심심하니까 이거 뭐로 했지? 소고기 넣었나? 돼지고기 했나? 면에 메밀 말고 밀가루나 전분을 얼마나 넣었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먹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 감각을 곤두세우는 음식인 거죠. 알겠고요. 여기서 끝입니다. 시간이.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